안녕하세요. 칠기존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이 즐거워지는 50가지 성공법칙, 성공의 문법, 지은이는 찰스 제이 사이크스, 옮긴이는 문수경, 발행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남에게 희생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잠재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는 순간순간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죠. 그 선택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지배하여 주어진 짧은 생을 즐기면서 멋지고 보람있게 살 수 있고, 아니면 패배하여 남에게 인생을 맡기고 질질 끌려가며 불평과 불만이나 늘어놓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념과 용기를 일깨워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약하고 우유부단으로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인가요? 이 책에는 50가지 성공의 법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성공을 진실로 응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햄버거를 뒤집는 일은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인생 철학은 있다. 진짜 가혹한 사람은 학교에 있지 않고 회사에 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님의 인생도 괜찮았다 등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적나라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충고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아들, 딸은 물론 기성세대인 어른들에게도 뜨끔한 인생 안내서와 같은 책으로서 세상을 직시하고 거친 경쟁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젊은이들은 불공평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10대들은 이 말을 하루 평균 8.6번씩 내뱉는다고 한다. 모두 부모님에게서 배운 말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평한 것에 배려하는 이상적인 세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불공평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소리다. 허리케인, 쓰나미, 유행병, 지진, 기근은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이 언제나 이길 수 없다는 건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고 빨리 성장하며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다 합쳐도 연예인 한 사람의 수입보다 적은 건 불공평하다. 멍청한 입사 동기가 상사에게 아첨을 잘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삶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삶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도 불공평하다라고 작가인 에드워드 애비가 말했다. 세상에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주어진 환경에 어떤 태도나 방법을 취할지 결정할 자유만은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때,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실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그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으니 당연하다. 자아 실현을 하고 온갖 특혜를 당연시하면서 자부심을 키워왔다. 언젠가는 연예인과 데이트를 하고 쇼프레에 나가서 1등을 해 가수가 되고 고급 승용차를 몰게 될 거라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나 곧 실망에 익숙해질 것이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멋지게 차려입고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국가가 진 빚을 우리가 떠맡는 건 불공평하다. 그러나 식구들이 잘 시간에 시끄러운 음악을 꺼야 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다. 불공평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텐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배울 텐가. 버블랩, 이른바 뽁뽁이에 감싸여 성장한 사람에게는 삶의 불공평한 일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친구들 때문에 실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며 스포츠 스타들은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한다. 복권은 멍청이들만 당첨되고 전도 유망한 한 물리학자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 신세를 진 건 아니었다. 어렸을 적 그는 농구나 축구는 잘 못해도 17살에 들어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종 선수로도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영재로 알려져 대학 시절부터 스타 대접을 받던 호킹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을 느꼈다. 21번째 생일을 보내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양한 의료 검사를 받은 후 호킹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다. 그는 이름도 모를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어 병세는 악화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호킹은 이후 이렇게 썼다.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내에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삶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병원에 입원한 호킹은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소년이 옆 침대에서 죽는 걸 지켜봤다. 호킹은 결론을 내렸다. 나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 소년을 떠올렸다. 호킹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신체 능력은 저하됐다. 그는 늘 죽는 악몽을 꾸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미래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을 즐겼다라고 호킹은 썼다. 몸 상태는 나빠졌지만 과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한 여자와 약혼도 했다. 호킹은 말했다. 약혼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1974년 이후로 호킹은 혼자 밥을 먹지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물리학 연구는 계속됐다. 1985년 호킹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다. 폐렴에 걸린 호킹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목으로 바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수술하느라 기간을 절개했다.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던 호킹은 이제 영원히 말도 못하고 24시간 병간호를 받는 신세가 됐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다. 한동안 이 특별한 과학자는 다른 사람이 알파벳을 가리키며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작은 컴퓨터와 음성 합성을 사용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과 수십 개의 과학 논문을 썼으며 대중에게 연설도 했다. 호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다. 그에게는 자녀 3명과 손주 1명, 그리고 명예학위 12개가 있다. 그는 영국 과학 단체인 노열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국 과학협회의 일원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장애와 비극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건강이 나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해요. 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지만요. 호킹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누가 호킹 앞에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가? 당신의 성공을 진실로 응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독일어에서 빌려온 샤덴프로이데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통을 겪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이 샤덴프로이데가 요즘 리얼리티 쇼의 기본 원칙이다. 샤덴프로이데와 대비되는 감정이 질투심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 우울해진다. 질투심은 추한 감정이고 못난 삶의 태도다. 질투를 이상주의로 치장하려고 하면 정말 취해 보인다. 예를 들어 정의나 공평성을 들먹이는 경우 대부분 질투를 감추려 할 때다. 인류는 오랜 세월 이웃의 것을 탐해왔고 특히 이웃이 자기보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화를 냈다. 어느 날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방에서 이 원칙이 떠올랐다. 아는 작가가 책을 냈는데 평단의 좋은 평가와 함께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성공을 거둘 만한 자격을 갖춘 작가였다. 시적절한 글을 쓴 데다 여론이 논쟁을 벌이는 주제를 잘 다뤘다. 그리고 나는 우울했다. 그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내 책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작가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니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 내 상대적인 실패는 그 작가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성공으로 내가 뭔가를 빼앗기지도 않았건만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런데 그 작가 친구가 워싱턴의 어느 서점에서 그날 저녁 사인회를 연다는 것이다. 가야 하나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때 굳이 찾아가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씁쓸함이 생긴다.
솔직히 그런 씁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울해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우울해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단 실패에만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괴로워한다고 글이 더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책이나 내 책의 판매량이 달라질 리도 없다. 내 시간만 망치고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결국 스스로 점점 추해지고 자신을 패배자로 만든다. 추한 패배자가 되길 원하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씁쓸해지는 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자신만의 팀을 만들거나 졸업생 대표로 뽑히고 시합에서 이기며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내 데이트 상대보다 훨씬 더 섹시한 이성과 데이트하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더 나은 직업을 얻어 더 비싼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걸 곧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나 그녀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나도 그날 호텔방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인회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었다. 영원히 속 좁은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분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작가나 내 책의 판매량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 대신 친구의 성공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질투심을 극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사인회에 참석해 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악수를 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후로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낼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 호텔방에서의 오후를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고 화내지 말자고 결정한다면 화낼 구실을 하나 없앤 셈이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 여러분도 만족할 것이며 사실상 이 결정 덕분에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씁쓸하게 웃으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 싫지 않은가? 친구를 고를 때 이 원칙을 기억해라.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명심하라.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인생 철학은 있다. 학교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실은 아니다. 학교에서 당신은 제대로 된 정답을 말할 때까지 여러 차례 잘못된 답을 말할 수도 있다. 낙제 성적은 사라지고 1등은 누군지 알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열등감을 갖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다. 학교에서는 노력도 결과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학교와 눈꽃만큼도 닮은 점이 없다. 승자의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했어야 했는데 못한 일과 해야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만을 계속 생각한다. 승자와 패자의 인생 철학이 다르다는 건
다음 두 사람의 생각에서 쉽게 드러난다. 미국 프로미식 축구팀 그린베이 패커스의 위대한 감독 빈스 롬바르디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전쟁이 항상 강하고 더 빠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쟁이 없는 교육을 주장한 교육학자 알피코는 말했다. 경쟁하는 아이들은 승자를 질투하고 패자를 무시하며 모든 사람을 불신한다. 빈스 롬바르디는 말했다. 원하는 만큼 위대해진다. 자신을 믿고 용기, 결단력, 노력,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뤄간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알피코는 말했다. 생일 파티 때 의자 뺏기 게임을 처음 해봤다. 음악이 멈추면 의자에 앉은 게임이었는데 사람 수보다 의자를 하나씩 모자라게 해서 앉지 못하는 애를 탈락시키는 게임이었다. 끝까지 살아남은 애는 의기양양하게 의자에 앉았다. 탈락된 나머지 애들은 불행한 패자가 되는 동안 말이다. 빈스 롬바르드는 NFL 타이틀을 3번이나 차지한 감독이 됐다. 알피코는 의자 뺏기 게임 때문에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 패자는 경쟁을 싫어한다. 지는 게 싫어서다. 패자는 테스트를 피한다. 테스트를 통해 기술을 쌓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테스트 결과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까봐 걱정해서다. 패자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패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들은 쉽게 낙담하고 문제나 장애물이 닥쳐오면 과장해서 금세 포기하는 습관이 들었다. 물론 인생의 실패자로 지내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실패에 관한 철학을 받아들이고 철학과 교리, 전통, 그리고 정치, 정당마저 이용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합리화를 하려 든다. 패자는 다른 누군가 때문에 실패했다고 편리하게 생각해버린다. 패자의 비난을 받는 대상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나 조직 시스템이 되기도 한다. 가장 인기 있는 비난의 대상은 국가다. 온갖 종류의 상장과 트로피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능한 자신을 패자로 살게 내버려 두는 국가야말로 가장 좋은 비난의 대상이다. 패자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 노력한다. 패자는 성공으로 이끄는 덕목들을 어떻게 해서든 폄하시키려 애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촌스럽다며 비웃는다. 학교 성적이 높게 나온 친구를 범생이라 부르며 조롱한다. 혹은 배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 주위에서 패자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패자는 다른 이가 성공하면 편애를 받거나 운이 좋아서 혹은 불공평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 폄하한다. 자기가 승진에 실패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승진하면 당연한 일이라 인정하지도 않는다. 패자는 굳이 승자가 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 회사 동료는 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진 않아 평범한 예술가로 만족해 라고 말했다. 예술가 대신 기술자, 회계사, 배우, 변호사, 야구선수를 넣어보라. 다시 말해 패자는 현실에 안주한다.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에 만족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시계만 뚫어져라 본다. 따라서 패자가 볼 때 임무를 완수할 필요가 없고 문제를 극복하거나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필요도 없는 직업이 최고다. 기계만 작동시키면 끝인 일을 하면서 퇴직금 받을 날만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결국 공교육 행정을 맡는다. 패자는 장기적인 만족과 단기적인 기쁨을 혼동한다.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지만 절제력은 바닥이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스키 활강 부분에서 아무런 메달을 따지 못했던 보드 밀러를 생각해보라. 전 그저 시합을 즐기길 원했죠. 이번 올림픽도 잘 즐겼어요. 밀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가 달성한 기록에 만족해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요. 올림픽에 왔는데 그에 맞는 파티를 즐기고 사람을 사귀어야죠. 그의 최종 성적은 뭐였을까? 복화, 자격미달, 슈퍼지, 끝내지 못함, 대전 활광, 6위, 회전 활광, 끝내지 못함, 활강, 5위. 적어도 메달을 받으러 토리노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복합 경기에 자격이 미달된 후 보드가 한 말이다. 보드 밀러는 올림픽을 실컷 즐겼다. 제대로 파티를 열면서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다른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위해 쉬는 동안 그는 한밤중에 파티를 즐겼다. 밀러는 재능 있는 선수고 성공을 거둘 만한 역량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패자의 태도를 가져서다. 기회를 인식하고 잡는 대신 술집을 전전했다. 이와 반대로 승자는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패자에겐 없고 승자만 가진 덕목이 집중력, 준비성, 인내력이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노력, 희생, 땀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승자는 준비가 돼 있다. 승자는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소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다. 룸메이트가 끝내주게 예쁜 쌍둥이들이 오늘 밤 바에서 파티를 연다고 말하며 연습을 건너뛰라고 유혹해도 무시할 줄 안다. 패자는 복권을 산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승자는 운이 따르면 좋겠지만 성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있기에 책임을 다하려 한다. 경험상 승자는 동료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받는다.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자에게는 성공하고 싶고 성공의 필수 요소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따른다. 패자에겐 불평불만을 일삼는 친구가 다가온다. 승자는 다른 사람이 망쳐놓은 일을 정리한다. 어느 학급, 팀, 조직이든 패자는 존재한다. 패자는 불평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의 결점을 쪽집게처럼 잡아낸다. 특히 잘못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전쟁과 같은 글쓰기를 끝내고 잔뜩 지쳐서 쉬는 작가에게 편집자들에게서 패자는 영감을 받는다. 승자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누스벨트에게 영감을 받는다. 생각만 하는 비평가나 강했던 사람이 어쩌다 휘청거렸는지 눈평을 해대고 실천가가 한 행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적해대는 사람에게 칭찬이 돌아가지 않는다. 칭찬은 실제 현장에 있고 온갖 먼지와 땀과 피로 얼굴이 얼룩진 사람의 것이다. 용맹스럽게 투쟁하며 열정과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의 것이다. 성공적인 업적을 이뤄낸 사람의 것이다. 승리도 패배도 알지 못하는 소심한 이들과 절대 한자리에 있지 않으려 하고
실패하더라도 용감무쌍하게 도전해 본 사람의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님의 인생도 괜찮았다. 부모님도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지금처럼 따분한 분들이 아니셨다. 여러분처럼 재기발랄했다. 부모님이 그렇게 된 건 여러분의 인생을 뒷바라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교육비를 위해 저축하고 방을 청소해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적인지 떠드는 걸 듣다 보니 지금처럼 따분해지셨다. 부모님 세대가 열대우림을 망친다고 분노하기 전에 자기 방에 옷장 안이나 제대로 정리할 일이다. 자연 본연의 순수함이 공격받고 있다고 강의를 늘어놓는 젊은 이상주의자들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피어싱을 하고 자연이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하고 다니는 건 모순이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에서는 이를 잘난 척 경보라고 불렀다. 온실가스 배출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을 도덕적으로 도왔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장 생산적인 세월을 당신에게 쓰셨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대는데 귀한 시간을 쓰고 계신다. 누구랑 어디 가냐고 물어대면서 마치 몇백 년 전 사람처럼 구는 것 같지만 말이다. 누구랑 어디 가냐고 물어대면서 마치 몇백 년 전 사람처럼 구는 것 같지만 말이다. 부모님이 시시콜콜 물어보는 게 짜증나더라도 잘 참고 대답해 드려라. 부모님은 자녀가 25세에 어떤 사람이 될지 혹은 그 나이 때 뭔가를 성취할까 생각하신다. 언젠가 이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부모님이 귀찮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 그러지 않았는지 궁금해 할 날이 온다. 젊은이들의 뛰어난 이상주의에 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실제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이상주의를 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거나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은 이상주의와는 상관없고 이런 마음이 지구를 구할 리 없다. 걱정하면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 오로크는 밝혔다. 걱정하는 것은 그 걱정거리를 바로 잡으려 행동하는 것보다 쉽다. 특히 걱정거리를 고를 때 가능한 한 큰 문제를 세심하게 선택할 경우 더욱 그렇다. 모두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기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물의 상품화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던 이들에게서도 보인다. 오로크는 이렇게 썼다. 거의 모든 이들이 같은 브랜드 이름이 적힌 물병을 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기의 별을 기업 로고들로 바꿔 놓은 깃발을 흔든다. 기업 세계에 대해 대담한 발언을 해대던 한 아이의 경우는 아디다스에서 만든 신발을 신고 마운틴 스미스 백팩을 맸으며 스위스 아미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저연비 차량을 구체화시켜라 라고 적힌 판을 들고 시위하던 이들의 곁에는 그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타고 온 전세버스가 서 있었다. 예전에 뉴욕타임스는 다음을 커버 스토리로 다룬 적이 있다. 유행하는 티셔츠가 록 음악만큼 선동적일까? 쿨한 노고가 성명서가 될까? 기이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게 제재 전복적일까? 꿈만 꾸고 실천이 없는 이상주의가
젊음을 대표할까? 그렇지 않다. 체게바라가 그려진 티셔츠를 사서 입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걸 입는다고 여러분이 혁명적이 된다거나 특히 최첨단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체게바라는 벌써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전 우주적인 정의를 원하는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원하는가? 부유한 게으름뱅이들이 배상금을 내놓는 그런 세상, 희생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곳을 원하는가? 나가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려라. 삶이 묻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하라. 우선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지금껏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 다음 그동안 했던 나쁜 일을 그 옆에 더해보자. 무례함, 거짓말, 작은 배신, 심술, 경솔함 등 모든 단점과 장점을 균형 맞추고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이제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곰곰이 지난 삶을 반추해보라. 무엇을 이뤘는가? 무엇을 남길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직하고 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다른 이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가? 지금 내가 한 결정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때 이 이야기 속에는 요점이 있어야 한다. 무의미한 사건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면 안 된다. 지금 선택한 결정이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도 나머지 인생을 결정지을지 모른다. 주말 하루 저녁을 신나게 놀다가 향후 20년간의 인생 계획이 뒤틀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묻자.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경험을 분석해 정신치료기업인 노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생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IT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마저 바꿔버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약간 다르게 말한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05년 졸업식 기념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1년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그때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해 본 때였고 앞으로 수십 년간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하길 빌고 있죠.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는 경험을 한 덕분에 잡스는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던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죽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길 소원하는 사람도 당장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삶이 주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도 점차 나이가 들고 버려질 날이 올 겁니다. 너무 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지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뭔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에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려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은 뉴에이지스럽고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중요한 요점을 짚어주고 있다. 그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재발한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사망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문제다. 삶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말이나 명상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삶이 던지는 문제의 답을 찾고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은 힘이 세다. 여러분은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 여러분 인생은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다. 다른 이들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새 생명의 탄생 이후부터 그 생명체를 성인으로 기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사랑이 드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한다. 부모님은 기저귀를 갈고 턱받이에 이유식을 뱉어대도 끝까지 먹이고 잠들 때 책을 읽어주고 처음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처음 학교 가는 모습도 지켜보고 저녁을 차리고 옷을 사고 입히고 방 청소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숙제도 돕고 상처 나면 약 발라주고 과제물을 제출 전날 대신 만들어주고 수영 강습을 등록해주고 귀에 염증이 생기면 의사에게 데려가고 가는 길 내내 아직 멀었어 라고 수백 번 물어대도 가족여행에 데려가고 축구 경기, 콘서트, 공연, 학부모 회의에 가고 치아를 교정해주고 엄마 아빠가 싫다고 소리 지르는 걸 들어주고 첫 번째 데이트를 돕고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밤새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만족감, 놀라움, 희망, 뿌듯함을 느낀다. 부모님이 이 정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조금의 감사 표현은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응석바지에 버릇없이 자랐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긴다. 자기가 받아온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리 없다. 부모에게 무언가 빚졌다는 걸 아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평생 모든 것을 베풀어 준 데 대해 고맙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카드 한 장 달랑 써서 끝날 일은 아니다. 기업 CEO나 의사나 오페라 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 있게 능숙하게 해내라. 그것이 부모님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삶은 원래 불공평하다. 젊은이들은 불공평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10대들은 이 말을 하루 평균 8.6번씩 내뱉는다고 한다. 모두 부모님에게서 배운 말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평한 것에 배려하는 이상적인 세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부모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불공평하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소리다. 허리케인, 쓰나미, 유행병, 지진, 기근은 불공평하다. 착한 사람이 언제나 이길 수 없다는 건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고 빨리 성장하며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 학교 선생님들 월급을 다 합쳐도 연예인 한 사람의 수입보다 적은 건 불공평하다. 멍청한 입사 동기가 상사에게 아첨을 잘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삶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삶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도 불공평하다 라고 작가인 에드워드 애비가 말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대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주어진 환경에 어떤 태도나 방법을 취할지 결정할 자유만은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때, 선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실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컴퓨터 게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그건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으니 당연하다. 자아 실현을 하고 온갖 특혜를 당연시하면서 자부심을 키워왔다. 언젠가는 연예인과 데이트를 하고 쇼프레에 나가서 1등을 해 가수가 되고 고급 승용차를 몰게 될 거라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러나 곧 실망에 익숙해질 것이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삶은 불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살면서 실망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멋지게 차려입고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국가가 진 빚을 우리가 떠맡는 건 불공평하다. 그러나 식구들이 잘 시간에 시끄러운 음악을 꺼야 하는 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차례다. 불공평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댈 텐가? 아니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할지 배울 텐가? 버블랩, 이른바 뽁뽁이에 감싸여 성장한 사람에게는 삶의 불공평한 일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친구들 때문에 실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며 스포츠 스타들은 무릎 부상으로 고생을 한다. 복권은 멍청이들만 당첨되고 전도 유망한 한 물리학자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 신세를 진 건 아니었다. 어렸을 적 그는 농구나 축구는 잘 못해도 17살에 들어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종 선수로도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영재로 알려져 대학 시절부터 스타 대접을 받던 호킹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거나 몸에 이상을 느꼈다. 21번째 생일을 보내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다양한 의료 검사를 받은 후 호킹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됐다. 그는 이름도 모를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어 병세는 악화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호킹은 이후 이렇게 썼다. 불치병에 걸려서 몇 년 내에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삶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병원에 입원한 호킹은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소년이 옆 침대에서 죽는 걸 지켜봤다. 호킹은 결론을 내렸다. 나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때면 그 소년을 떠올렸다. 호킹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신체 능력은 저하됐다. 그는 늘 죽는 악몽을 꾸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구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미래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을 즐겼다 라고 호킹은 썼다. 몸 상태는 나빠졌지만 과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한 여자와 약혼도 했다. 호킹은 말했다. 약혼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간절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1974년 이후로 호킹은 혼자 밥을 먹지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물리학 연구는 계속됐다. 1985년 호킹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다. 폐렴에 걸린 호킹을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목으로 바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수술하느라 기간을 절개했다.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던 호킹은 이제 영원히 말도 못하고 24시간 병간호를 받는 신세가 됐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다.
한동안 이 특별한 과학자는 다른 사람이 알파벳을 가리키면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 작은 컴퓨터와 음성 합성을 사용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책과 수십 개의 과학 논문을 썼으며 대중에게 연설도 했다. 호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다. 그에게는 자녀 3명과 손주 1명, 그리고 명예학위 12개가 있다. 그는 영국 과학 단체인 노열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국 과학협회의 일원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장애와 비극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건강이 나 장애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해요. 못하는 일이 많지도 않지만요. 호킹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누가 호킹 앞에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가? 당신의 성공을 진실로 응원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독일어에서 빌려온 샤덴프로이데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통을 겪을 때 나는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이 샤덴프로이데가 요즘 리얼리티 쇼의 기본 원칙이다. 샤덴프로이데와 대비되는 감정이 질투심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 우울해진다. 질투심은 추한 감정이고 못난 삶의 태도다. 질투를 이상주의로 치장하려고 하면 정말 취해 보인다. 예를 들어 정의나 공평성을 들먹이는 경우 대부분 질투를 감추려 할 때다. 인류는 오랜 세월 이웃의 것을 탐해왔고 특히 이웃이 자기보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화를 냈다. 어느 날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방에서 이 원칙이 떠올랐다. 아는 작가가 책을 냈는데 평단의 좋은 평가와 함께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성공을 거둘 만한 자격을 갖춘 작가였다. 시적절한 글을 쓴 데다 여론이 논쟁을 벌이는 주제를 잘 다뤘다. 그리고 나는 우울했다. 그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내 책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작가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니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 내 상대적인 실패는 그 작가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성공으로 내가 뭔가를 빼앗기지도 않았건만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런데 그 작가 친구가 워싱턴의 어느 서점에서 그날 저녁 사인회를 연다는 것이다. 가야 하나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때 굳이 찾아가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씁쓸함이 생긴다. 솔직히 그런 씁쓸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울해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우울해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단 실패에만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괴로워한다고 글이 더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책이나 내 책의 판매량이 달라질 리도 없다. 내 시간만 망치고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결국 스스로 점점 추해지고 자신을 패배자로 만든다. 추한 패배자가 되길 원하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씁쓸해지는 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친구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자신만의 팀을 만들거나 졸업생 대표로 뽑히고 시합에서 이기며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내 데이트 상대보다 훨씬 더 섹시한 이성과 데이트하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더 나은 직업을 얻어 더 비싼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걸 곧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나 그녀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나도 그날 호텔방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인회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었다. 영원히 속 좁은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분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작가나 내 책의 판매량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 대신 친구의 성공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질투심을 극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사인회에 참석해 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악수를 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후로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낼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 호텔방에서의 오후를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하고 화내지 말자고 결정한다면 화낼 구실을 하나 없앤 셈이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 여러분도 만족할 것이며 사실상 이 결정 덕분에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씁쓸하게 웃으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 싫지 않은가? 친구를 고를 때 이 원칙을 기억해라.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는 친구가 있다면 명심하라. 그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인생 철학은 있다. 학교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실은 아니다. 학교에서 당신은 제대로 된 정답을 말할 때까지 여러 차례 잘못된 답을 말할 수도 있다. 낙제 성적은 사라지고 1등은 누군지 알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열등감을 갖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다. 학교에서는 노력도 결과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학교와 눈꽃만큼도 닮은 점이 없다. 승자의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했어야 했는데 못한 일과 해야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만을 계속 생각한다. 승자와 패자의 인생 철학이 다르다는 건 다음 두 사람의 생각에서 쉽게 드러난다. 미국 프로미식 축구팀 그린베이 패커스의 위대한 감독 빈스 롬바르디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전쟁이 항상 강하고 더 빠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쟁이 없는 교육을 주장한 교육학자 알피코는 말했다. 경쟁하는 아이들은 승자를 질투하고 패자를 무시하며 모든 사람을 불신한다. 빈스 롬바르디는 말했다. 원하는 만큼 위대해진다. 자신을 믿고 용기, 결단력, 노력,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뤄간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알피코는 말했다. 생일 파티 때 의자 뺏기 게임을 처음 해봤다.
음악이 멈추면 의자에 앉은 게임이었는데 사람 수보다 의자를 하나씩 모자라게 해서 앉지 못하는 애를 탈락시키는 게임이었다. 끝까지 살아남은 애는 의기양양하게 의자에 앉았다. 탈락된 나머지 애들은 불행한 패자가 되는 동안 말이다. 빈스 롬바르드는 NFL 타이틀을 3번이나 차지한 감독이 됐다. 알피코는 의자 뺏기 게임 때문에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 패자는 경쟁을 싫어한다. 지는 게 싫어서다. 패자는 테스트를 피한다. 테스트를 통해 기술을 쌓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테스트 결과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까봐 걱정해서다. 패자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한다. 패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들은 쉽게 낙담하고 문제나 장애물이 닥쳐오면 과장해서 금세 포기하는 습관이 들었다. 물론 인생의 실패자로 지내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실패에 관한 철학을 받아들이고 철학과 교리, 전통, 그리고 정치, 정당마저 이용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합리화를 하려 든다. 패자는 다른 누군가 때문에 실패했다고 편리하게 생각해버린다. 패자의 비난을 받는 대상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나 조직 시스템이 되기도 한다. 가장 인기 있는 비난의 대상은 국가다. 온갖 종류의 상장과 트로피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능한 자신을 패자로 살게 내버려 두는 국가야말로 가장 좋은 비난의 대상이다. 패자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 노력한다. 패자는 성공으로 이끄는 덕목들을 어떻게 해서든 폄하시키려 애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촌스럽다며 비웃는다. 학교 성적이 높게 나온 친구를 범생이라 부르며 조롱한다. 혹은 배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 주위에서 패자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패자는 다른 이가 성공하면 편애를 받거나 운이 좋아서 혹은 불공평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 폄하한다. 자기가 승진에 실패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승진하면 당연한 일이라 인정하지도 않는다. 패자는 굳이 승자가 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 회사 동료는 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진 않아 평범한 예술가로 만족해 라고 말했다. 예술가 대신 기술자, 회계사, 배우, 변호사, 야구선수를 넣어보라. 다시 말해 패자는 현실에 안주한다.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에 만족한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시계만 뚫어져라 본다. 따라서 패자가 볼 때 임무를 완수할 필요가 없고 문제를 극복하거나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필요도 없는 직업이 최고다. 기계만 작동시키면 끝인 일을 하면서 퇴직금 받을 날만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결국 공교육 행정을 맡는다. 패자는 장기적인 만족과 단기적인 기쁨을 혼동한다.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지만 절제력은 바닥이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스키 활강 부분에서 아무런 메달을 따지 못했던 보드 밀러를 생각해보라. 전 그저 시합을 즐기길 원했죠. 이번 올림픽도 잘 즐겼어요. 밀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가 달성한 기록에 만족해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요. 올림픽에 왔는데 그에 맞는 파티를 즐기고 사람을 사귀어야죠. 그의 최종 성적은 뭐였을까? 복화, 자격 미달, 슈퍼지, 끝내지 못함, 대회전 활강, 6위,
회전할광, 끝내지 못함, 활강, 오이. 적어도 메달을 받으러 토리노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복합 경기에 자격이 미달된 후 보드가 한 말이다. 보드 밀러는 올림픽을 실컷 즐겼다. 제대로 파티를 열면서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다른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위해 쉬는 동안 그는 한밤중에 파티를 즐겼다. 밀러는 재능 있는 선수고 성공을 거둘 만한 역량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패자의 태도를 가져서다. 기회를 인식하고 잡는 대신 술집을 전전했다. 이와 반대로 승자는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패자에겐 없고 승자만 가진 덕목이 집중력, 준비성, 인내력이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노력, 희생, 땀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승자는 준비가 돼 있다. 승자는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소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다. 룸메이트가 끝내주게 예쁜 쌍둥이들이 오늘 밤 바에서 파티를 연다고 말하며 연습을 건너뛰라고 유혹해도 무시할 줄 안다. 패자는 복권을 산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승자는 운이 따르면 좋겠지만 성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있기에 책임을 다하려 한다. 경험상 승자는 동료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받는다.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자에게는 성공하고 싶고 성공의 필수 요소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따른다. 패자에겐 불평불만을 일삼는 친구가 다가온다. 승자는 다른 사람이 망쳐놓은 일을 정리한다. 어느 학급, 팀, 조직이든 패자는 존재한다. 패자는 불평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의 결점을 쪽집게처럼 잡아낸다. 특히 잘못될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전쟁과 같은 글쓰기를 끝내고 잔뜩 지쳐서 쉬는 작가에게 편집자들에게서 패자는 영감을 받는다. 승자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누스벨트에게 영감을 받는다. 생각만 하는 비평가나 강했던 사람이 어쩌다 휘청거렸는지 눈평을 해대고 실천가가 한 행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적해대는 사람에게 칭찬이 돌아가지 않는다. 칭찬은 실제 현장에 있고 온갖 먼지와 땀과 피로 얼굴이 얼룩진 사람의 것이다. 용맹스럽게 투쟁하며 열정과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의 것이다. 성공적인 업적을 이뤄낸 사람의 것이다. 승리도 패배도 알지 못하는 소심한 이들과 절대 한자리에 있지 않으려 하고 실패하더라도 용감무쌍하게 도전해 본 사람의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님의 인생도 괜찮았다. 부모님도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지금처럼 따분한 분들이 아니셨다. 여러분처럼 재기발랄했다. 부모님이 그렇게 된 건 여러분의 인생을 뒷바라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교육비를 위해 저축하고 방을 청소해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적인지 떠드는 걸 듣다 보니 지금처럼 따분해지셨다. 부모님 세대가 열대우림을 망친다고 분노하기 전에 자기 방에 옷장 안이나 제대로 정리할 일이다. 자연 본연의 순수함이 공격받고 있다고 강의를 늘어놓는 젊은 이상주의자들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피어싱을 하고 자연이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하고 다니는 건 모순이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에서는 이를 잘난 척 경보라고 불렀다. 온실가스 배출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을 도덕적으로 도왔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장 생산적인 세월을 당신에게 쓰셨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대는데 귀한 시간을 쓰고 계신다. 누구랑 어디 가냐고 물어대면서 마치 몇백 년 전 사람처럼 구는 것 같지만 말이다. 누구랑 어디 가냐고 물어대면서 마치 몇백 년 전 사람처럼 구는 것 같지만 말이다. 부모님이 시시콜콜 물어보는 게 짜증나더라도 잘 참고 대답해 드려라. 부모님은 자녀가 25세에 어떤 사람이 될지 혹은 그 나이 때 뭔가를 성취할까 생각하신다. 언젠가 이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부모님이 귀찮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 그러지 않았는지 궁금해 할 날이 온다. 젊은이들의 뛰어난 이상주의에 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실제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이상주의를 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거나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은 이상주의와는 상관없고 이런 마음이 지구를 구할 리 없다. 걱정하면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 오루크는 밝혔다. 걱정하는 것은 그 걱정거리를 바로 잡으려 행동하는 것보다 쉽다. 특히 걱정거리를 고를 때 가능한 한 큰 문제를 세심하게 선택할 경우 더욱 그렇다. 모두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기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물의 상품화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던 이들에게서도 보인다. 오로크는 이렇게 썼다. 거의 모든 이들이 같은 브랜드 이름이 적힌 물병을 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기의 별을 기업 로고들로 바꿔 놓은 깃발을 흔든다. 기업 세계에 대해 대담한 발언을 해대던 한 아이의 경우는 아디다스에서 만든 신발을 신고 마운틴 스미스 백팩을 맸으며 스위스 아미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저연비 차량을 구체화시켜라 라고 적힌 판을 들고 시위하던 이들의 곁에는 그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타고 온 전세버스가 서 있었다. 예전에 뉴욕타임스는 다음을 커버 스토리로 다룬 적이 있다. 유행하는 티셔츠가 록 음악만큼 선동적일까? 쿨한 로고가 성명서가 될까? 기이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게 제재 전복적일까? 꿈만 꾸고 실천이 없는 이상주의가 젊음을 대표할까? 그렇지 않다. 체게바라가 그려진 티셔츠를 사서 입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걸 입는다고 여러분이 혁명적이 된다거나 특히 최첨단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체게바라는 벌써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전 우주적인 정의를 원하는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원하는가? 부유한 게으름뱅이들이 배상금을 내놓는 그런 세상, 희생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곳을 원하는가? 나가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려라. 삶이 묻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하라. 우선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지금껏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다음 그동안 했던 나쁜 일을 그 옆에 더해보자. 무례함, 거짓말, 작은 배신, 심술, 경솔함 등 모든 단점과 장점을 균형 맞추고 실제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이제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곰곰이 지난 삶을 반추해보라. 무엇을 이뤘는가? 무엇을 남길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직하고 덕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다른 이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가? 지금 내가 한 결정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때 이 이야기 속에는 요점이 있어야 한다. 무의미한 사건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면 안 된다. 지금 선택한 결정이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도 나머지 인생을 결정지을지 모른다. 주말 하루 저녁을 신나게 놀다가 향후 20년간의 인생 계획이 뒤틀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묻자.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참혹한 경험을 분석해 정신치료기업인 노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기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인생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IT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마저 바꿔버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약간 다르게 말한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05년 졸업식 기념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1년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그때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해 본 때였고 앞으로 수십 년간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하길 빌고 있죠.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는 경험을 한 덕분에 잡스는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던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죽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길 소원하는 사람도 당장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삶이 주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도 점차 나이가 들고 버려질 날이 올 겁니다. 너무 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지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뭔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에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려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은 뉴에이지스럽고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중요한 요점을 짚어주고 있다. 그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재발한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0월 5일 사망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문제다. 삶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말이나 명상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삶이 던지는 문제의 답을 찾고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은 힘이 세다. 여러분은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 여러분 인생은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다. 다른 이들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새 생명의 탄생 이후부터 그 생명체를 성인으로 기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사랑이 드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한다. 부모님은 기저귀를 갈고 턱받이에 이유식을 뱉어대도 끝까지 먹이고 잠들 때 책을 읽어주고 처음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처음 학교 가는 모습도 지켜보고 저녁을 차리고 옷을 사고 입히고 방 청소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숙제도 돕고 상처 나면 약 발라주고 과제물을 제출 전날 대신 만들어주고 수영 강습을 등록해주고 귀에 염증이 생기면 의사에게 데려가고 가는 길 내내 아직 멀었어 라고 수백 번 물어대도 가족여행에 데려가고 축구 경기, 콘서트, 공연, 학부모 회의에 가고 치아를 교정해주고 엄마 아빠가 싫다고 소리 지르는 걸 들어주고 첫 번째 데이트를 돕고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밤새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만족감, 놀라움, 희망, 뿌듯함을 느낀다. 부모님이 이 정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조금의 감사 표현은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응석바지에 버릇없이 자랐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긴다. 자기가 받아온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리 없다. 부모에게 무언가 빚졌다는 걸 아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평생 모든 것을 베풀어 준 데 대해 고맙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카드 한 장 달랑 써서 끝날 일은 아니다. 기업 CEO나 의사나 오페라 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 있게 능숙하게 해내라. 그것이 부모님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이 즐거워지는 50가지 성공 법칙, 성공의 문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